마지막 시간 할 건데요. 지금 25분이니까 6시가 약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6시 반 가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나도 집에 가야 돼요.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혹시 결혼선 보고 싶다 해서 오고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저를 동영상으로 보세요. 예, 그렇죠. 그 다다음 주는 동영 모의고사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론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기 얇은 책 하나 받으셨죠? 시험 보러 갈 때 그거 보면 돼. 거기 있는 거. 그걸 다 알고 갔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래서 떨어졌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5번 보면 돼. 그 중에서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것만 5번만 봐더라도 충분히 60점 넘어가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산 문제 거기다가 이렇게 계산 문제 첨부하면 자 다 된 거야 이렇게. 자 될 거니까 계산 문제는 오늘부터 해서 하루에 2문제 내지 3문제를 푸는 거예요. 계속 알도 모르도 한번 풀어보라고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오늘은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될 거니까 자 보자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유형 12번 봅니다. 유형 12번은 나오면 올해 나올 확률은 좀 높고 매우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여기서 막 복잡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못 푸니까 이 정도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동영 모의고 시간에 요 세대 대출 가능 금액 풀었었죠. 주택이었습니까? 상가였습니까? 상가였습니다. 주택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가는 이 다음 문제 12-1번 문제인데 12-1번은 아까 풀었던 거예요. 우리 오전에 풀었던 거고 여기 주택을 보자고. 주택이든 상가든 요 기본 문제 요 31회 때 나오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아주 기본 문제야. 그럼 요거 이론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일 때 대출 기준이 2개 있는 거야.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준은 뭐가 뭡니까? 담보인정비율하고 총부채상환비율 2개 있다고. 그럼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선생님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네가 좋아서 앉아있고 나는 계산문제 안 할 거야. 그런 분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 안 계실까? 그러구나. 내가 갑자기 슬퍼졌네. 그렇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담보인정비율은 뭘 기준으로? 주택 가격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비율은 뭘 기준으로? 차입자의 소득. 그거 이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럼 이제 여기 담보인정비율 갑니다. 담보인정비율 기준이다. 여기에 대부비율 기준이라고. 그럼 담보인정비율 기준의 융자액은 주택 가격에다가 담보인정비율을 곱해주면 된다고. 담보인정비율은 뭘 기준합니까? 주택 가격 기준하니까 주택 가격에다 담보인정비율을 곱하면 되지. 그럼 주택 가격 얼마입니까? 주택 가격 3억. 3억에다가 담보인정비율을 곱한다고. 50% 0.5 그러면 1억 5천. 그러면 이 문제가 제가 담보인정 비율만 적용한다. 그럼 담보인정 비율만 적용을 하면 그러면 대출액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야. 그런데 담보인정 비율에다가 총부채 상환 비율도 적용하는 거야.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으로 갑니다. 그럼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소득. 그래서 유흥자를 구하는데 이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이 담보인정 비율보다 좀 어려워요. 담보인정은 깔끔해. 그냥 여기다 0.5 담보인정을 곱해보면 된다고. 그런데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가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저당상수. 저당상수를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 이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은 유흥자를 구할 때 차입자의 소득이 나오죠. 소득이 얼마입니까?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 5천만 원에다가 담보인정비율을 곱합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을 곱합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을 곱하는 거지.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이 0.4 이렇게. 그럼 이게 2천만 원 나왔죠. 2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2천만 원 당신이 1년에 갚을 한도야. 그럼 이걸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융자액이 나온다고. 저당상수 몇입니까? 0.1. 그러면 2억이 나오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담보인정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1억 5천까지 대출해 주시는데 차입자의 소득까지 가면 2억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요 A라는 사람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 당신 소득 가지고 오면 2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 주택가격 1억 5천밖에 못 빌려줘 이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은 괜찮은 편이라고. 다만 주택을 싼 거 산 거야 이 사람이. 그럼 두 개의 금액이 나오면 큰 거 작은 거. 그러면 1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1억 5천까지.
근데 이미 대출 받고 있죠. 그래서 추가로 대출 가는 금액 그러죠. 그럼 얼마 대출 받고 있습니까? 5천만 원. 그럼 여기서 5천 빼는 거지.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1억.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여기 31회 때 나왔는데 31회 때 문제 중에서 굉장히 계산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우리 시험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계산 문제 나온 뒤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가 막 문제가 만들어내. 여러 가지 형태. 근데 그거 싸그리 안 나오고 그냥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나오고 이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1번 갑니다. 12-1번은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상가입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온다? 저당 상수 나온다. 자, 이것도 빨리 풀어봅시다. 상가입니다. 자, 상가는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나왔습니다. 담보인정비율. 그럼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상가 가격에다가, 자, 상가 가격이 융자율 구합니다. 융자액은 상가 가격 얼마? 5억에다가 여기다 담보인정비율 곱하겠죠. 몇 퍼센트? 60%, 0.6. 그럼 얼마입니까? 3억. 자, 이게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부채 감당률 기준이 있죠. 부채 감당률 기준. 그 부채 감당률 기준은 융자율 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구합니까? 순용업소득. 그러면 상가에 순용업소득 나오겠지. 상가 순용업소득 얼마 나왔습니까? 1억. 자, 요 1억에다가 부채 감당률을 적용하는 거야. 이때 곱하면 안 돼. 나눈 거야. 여기서 부채 감당률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그 부채 감당률이 몇입니까? 2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된 금액, 이게 융자액이 아닙니다. 이건 5천만 원이거든. 이 5천만 원은 이 상가가 1년 동안 원리금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야. 그럼 이걸 융자액으로 바꾸려면 이걸 뭘로 나눈다? 저당상수로 나눕니다. 그럼 저당상수가 0.2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예요? 5천이죠. 5천을 0.1로 나누면 5억이죠. 그게 절반이니까 얼마일까? 2억 5천이죠. 2억 5천. 그러니까 둘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2억 5천이야. 2억 5천인데 여기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이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대출 받았죠. 기준 대출금 1억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2억 5천을 최대 대출 받는 금액인데 이미 1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억 5천이 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됐어요. 1억 5천 답이야. 오늘 수업 시간 해봤잖아요. 이거.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냈냐면 요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무엇을 기준합니까? 상가 가격이죠. 상가 가격이죠. 그럼 상가는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자산이죠. 그럼 요거를 자산가치 기준 그래요. 자산가치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산가치 기준으로 이 문제를 자산가치 기준으로 융자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3억. 자산가치 기준 3억.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는 겁니까? 순용업소득. 순용업소득. 그럼 순용업소득은 현금 흐름입니까? 아닙니까?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은 가능총수, 이호총수득, 순용업소득, 세전연금소득, 세후연금소득 그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채 감당률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현금 수지 기준 건다고. 현금 수지 기준. 현금 수지 기준 이렇게. 자, 이렇게 낸 적이 있다고. 어떻게 내냐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자, 봐봐요.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산가치 기준은 얼마이고 현금 수지 기준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자산가치 기준은 얼마고? 3억이고 현금 수지 기준은 얼마고? 2억 5천이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물어보세요. 변형시키면. 자, 그럼 대출 다 됐습니다. 이제 13으로 갑니다. 13. 13이 좀 어렵죠. 13. 그럼 13번 문제, 13-1번 문제, 13-2번 문제까지 있을 겁니다. 2번 문제. 13-2번 문제는 잔액 물어보는 거고, 자, 13번, 유형 13번이 세 문제예요. 13번 문제, 13-1번 문제, 13-2번 문제 이렇게. 그럼 13-1번 문제가 오늘 풀었던 겁니다. 그럼 13-13을 하고 13-1번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뭐가 다르냐면 조건이 달라요.
13번 문제는 원금균등 상환이고. 자, 13번 문제 봐요. 13번 문제 뭘 물어보냐면 대출 금리 물어보잖아요. 대출 금리. 그다음에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에.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에 물어본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13-1번 문제 봐봐요. 13-1번 문제도 대출 금리를 물어봐요. 13-1번 문제 대출 금리. 2회차 원금 상환에.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던 게 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13-1번 문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계산 문제를 물어보든 이론을 물어보든 원금 상환에 물어본다. 원리금 상환에 물어본다. 원금 상환에. 그래서 원금 상환에 물어보잖아요. 원금 상환에. 그럼 13번 문제는 원금 균등이라고.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봅니까? 원금 상환액 물어봅니까?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13번하고 13-1번 문제는 돈 빌렸어요. 돈 빌리고 어떻게 갚아나가는가 물어보는 거라고. 1차년도에 원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이자는 얼마입니까? 3차년도에 원리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10년 동안 돈 빌렸는데 3년을 갚았다. 5년을 갚았다.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게 잔액이죠. 그게 13-2번 문제라고. 13-2번 문제는 봐요. 33회 때 냈잖아요. 대출을 1억 받았어요. 1억 받았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그럼 5년이 지났으면 5년 동안 갚았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죠. 요 대출 잔액이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3번, 13-1번, 13-2번 문제는 대출 받고 갚아야 될 금액과 남아있는 금액을 한번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13-2번 문제는 의외로 쉬워요. 논리만 알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3번 문제 가봅시다. 네, 다다음 주 아니다. 이제 우리 동영 모의사 3회 때는 요거 낼게요. 요거. 안 잊어버리면 요거 낼게요. 3-1번 문제는 13-1번 문제는 오늘 풀었으니까 요거 풀 거라고. 자, 봅시다. 요 문제. 그러면 요 대출 금리를 먼저 구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은 거기 풀이를 보면 따라오면 돼. 대출 금리는 어떻게 했냐면 대출 금리는 유흥자에게 대해서 1회차 이자 비용 이러면 대출 금리 같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자, 그럼 유흥자에게는 얼마인가 봐봐요. 유흥자는 얼마입니까? 6억이잖아요. 6억. 그럼 우리는 1회차 이자 비용을 구하면 되잖아요. 1회차 이자 비용. 그럼 1회차 이자 비용은 어떻게 구할까? 이자율이 주어져 버리면 1회차 이자 비용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자율을 모르잖아.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요 1회차. 자, 봅시다. 그럼 요 1회차 이자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리금 상환액에서 1회차 원리금 상환액에서 자, 1회차 원리금 상환액에서 1회차 뭘 빼버리면 돼요? 원금 상환액을 빼버리면 되겠죠.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4,400 줬잖아요. 이거 4,400.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이자 비용이거든. 그럼 1회차 원금 상환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해요? 유흥자액을 상환 횟수로 나누면 되죠. 그럼 유흥자액은 얼마고? 6억이고 상환 횟수는 몇 번 갚아야 돼요? 자, 몇 년 갚기로 해서 30년. 그럼 매월 갚아요? 매년 갚아요? 매년. 그럼 30번 갚으면 되죠. 그럼 이걸 30으로 나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1년에 원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러면 4,400이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인데 1회차 원금 상환액은 얼마요? 2천만 원이야. 그럼 1회차 이자 비용은 2,400이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살포시 2,400을 이렇게 올린다고 이렇게. 그냥 올린 거야 살포시. 그럼 몇 퍼센트? 계산이 안 돼요? 24. 몇 퍼센트? 4%.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3회차 원리금 상환액이죠. 3회차 원리금 상환액. 자, 그럼 요건 지우고 이제 3회차 원리금 상환 갑시다. 그러면 3회차 원리금 상환액. 요 3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요게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3회차 원금 상환액에다가 뭘 더하면 돼요? 3회차 이자 비용을 더하면 되죠.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그럼 이 문제에서 3회차 원금 상환액 구하는 게 힘들어요? 이자 비용이 힘들어요? 이자 비용이 더 힘들죠. 3회차 원금 상환액은요. 아까 구했잖아요. 얼마라고? 2천. 이 문제는 3회차 원금 상환액이든 2회차 원금 상환액이든 5회차 원금 상환액 똑같잖아요. 얼마라고? 2천. 플러스 3회차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이자를 곱한다고 했죠. 그럼 얼마 빌렸어요? 6억 빌렸죠. 그러면 3회차 이자 비용은 지금까지 몇 번 갚았어요? 2번 갚았죠. 2번 갚았는데 얼마 갚았습니까? 4천 갚았죠. 한 번에 2천 갚았으니까. 그럼 4천을 빼요. 그럼 미상한 잔액은 얼마입니까? 5억 6천이죠. 여기다 이자를 곱하면 이자 비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럼 이자를 몇 퍼센트? 4% 아까 했잖아요. 0.04 이렇게. 그럼 원금 상환은 2천만 원이고 요거 5억 6천에다가 0.04를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 나왔습니까? 2240 나왔죠. 요 금액이 2240 나왔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3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예. 자, 됐어요. 13-1번 문제는 됐는데 제가 오늘 풀어봤으니까 됐는데요. 자, 13-1번 문제에서 이것만 제가 여러분 좀 알고 갈게요. 자, 이자율은 13-1번 문제는 이자율은 똑같아요. 대출금리는 13번 문제와 똑같아. 대출금리는 유흥자의 1회차 이자 비용이라고. 1회차. 그럼 여기는 요 대출금리를 구하냐면 유흥자에게는 얼마고? 4억이고 1회차 이자 비용 나와야 되겠죠. 그럼 1회차 이자 비용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1회차 이자 비용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 상환액을 빼면 된다고.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일까? 원리금 상환액은 4억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되죠. 그러면 3,600이 나왔죠. 거기서 원금 상환을 1,000만 원 빼버리면 이자 비용이 나오죠. 그럼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2,6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13번 문제하고 13-1번 문제는 대출금리 구하는 것은 수식은 똑같은데 이 방법이죠. 이자 비용 구할 때 이게 약간 달라지는 거야. 이자 비용. 의미 되셨죠? 자, 구했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2회차 상환될 원금 상환액 있죠. 요거 봐요. 요거를 제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요거 아까 수업 시간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넋이 나갔더라고 이거. 요거 자 이제 풀이를 봐봐요. 풀이를 보면 자 17페이지 풀이 봐봐요. 17페이지 두 번째 줄을 가면 2회차 17페이지 두 번째 2회차 상환할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2회차 이자 비용을 뺐잖아요.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은 유흥자액 4억에다 저당 상수 0.09를 곱하니까 3,600 나왔죠. 여기서 뭘 빼야 돼요? 2회차 이자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회차 이자 비용을 구해야 되지. 그럼 2번에 양으로 2회차 이자 비용은 2회차의 미상한 잔액에다 이자율을 곱하잖아요. 그 미상한 잔액을 구해야 되지. 그럼 유흥자액에다가 유흥자액 얼마? 4억에서 2회차 미상한 잔액은 한 번 갚았죠. 한 번 얼마 갚았어요? 1,000만 원. 이거 1,000만 원 갚았잖아요. 1,000만 원.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입니까? 3억 9천 남았죠. 이 3억 9천에다 또 이자율을 곱해야 되지. 이자율 몇 퍼센트?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6.5%. 그렇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2,535만 나온 거야.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그러면 답을 구하려면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 얼마? 3,600에서 뭘 빼면 돼? 2,535만 빼. R은이 죽겠어 그냥.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그 밑에 봐봐요. 그 밑에 다른 방법 나왔잖아요. 다른 방법을 보면 2회차 원금 상환액은 1회차 원금 상환액 곱하기 1 플러스 이자 됐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빨리 계산된다고. 그러면 이 논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거야. 잘 들어봐. 집중. 자 저하고 이론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게 뭐랬냐면 요 원리금 균등 상환 나왔죠. 요거는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본다고 했어요. 원금 상환을 물어본다고 했어요. 원금 상환을 물어본다고 했죠. 그럼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요, 감소야? 증가죠. 그럼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증가해요? 이자가 감소한 만큼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1회차에 원금 상환액이 요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만약에 요게 1,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1,000만 원. 그럼 여기 이자가 있겠죠. 이제 이자. 원금 상환이 1,000만 원인데 이자 비용이 만약에 2,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3,000만 원이 있겠죠. 그러면 2회차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에다가 뺍니까? 더합니까? 더해야지. 이자를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요, 감소요? 증가죠. 이자가 감소한 만큼 증가죠. 맞잖아요. 그럼 요 1회차 이자 비용이 2,000만 원인데 2회차 이자 비용이 만약에 이게 1,800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자가 200이 감소했죠. 거기에 200을 여기다 더하면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은 1회든 2회든 똑같죠. 그럼 이거 1회차 원리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3,000. 2회차도 얼마? 3,000. 1,200, 1,800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죠. 여기는 200만 원이 증가했죠. 왜 200만 원이 증가했어? 이자가 200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잡아요. 요 2회차 원금 상환액은 1회차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자만 더해주면 이자율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풀이를 봐봐요. 그 풀이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 풀이 봐봐요. 2회차 원금 상환액은, 요 원금 상환액은 1회차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를 더하면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곱하기 1, 요 1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여기다 이자율을 더해버리면 원금 상환액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 논리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른 방법이야. 그 위에 푼 것은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고 푼 거라고. 그 다른 방법은 쉽게 풀어놨잖아요. 이해됐죠? 그 밑에 박스 나오죠. 박스. 그 박스가 이 지금 제가 설명한 논리를 제가 써놓은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2회차 원금 상환액은 2회차 원금 상환은 1회차 원금 상환액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그러면 3회차 원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해요. 3회차 원금 상환액은 2회차 원금 상환액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논리가? 자, 그러면 이 문제 봅시다. 그럼 이 문제 2회차 원금 상환액은 오전에는 그렇게 안 되던데 이제 되네. 그러면은 1회차 원금 상환액에다가 상환액 곱하기 1 플러스 뭐 이자율. 끝. 그러면 1회차 원금 상환액 1,000만 원. 선생님 그게 어디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몇 퍼센트? 0.065.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자, 1,000만 원 곱하기 1.065. 1,065만 원. 됐습니까? 그러면 3회차, 그러면 여기는 2. 4회차, 여기는 3. 이 5회차, 여기는 4. 그만해. 자, 이제 13-2번 갑시다. 13-2번도 오히려 쉽습니다. 자, 남아있는 금액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물어볼게요. 요 대출 잔액 구합니다. 대출 잔액. 그럼 대출 잔액 구할 때 무슨 계수? 잔자가 나온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도시락 시켜야 되겠다?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야간밥. 도시락. 김밥을 할까요? 만두를 할까요? 김밥? 봐요. 라볶이? 원장님 김밥 시키십시오. 아니 이렇게 못 따라오면 7시, 8시까지 해야 되니까. 예? 자, 요 잔자 나왔습니다.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그럼 연금 현가 계수는 끝난다고. 자, 이렇게 한 거야. 요 대출 잔액은 봐요. 대출 잔액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늦게 봐요. 요 계산 문제 풀 때 제가 이론 설명하죠. 그럼 이론 설명했던 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 지금. 아, 잔액 구한다. 연금 현가 계수 이용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연금 현가 줬는 거 안 줬는 거 봐봐요. 연금 현가 계수 줬잖아요, 이거. 요거 써먹여야지. 예? 자, 그럼 대출 잔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여기다가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야. 자, 그런데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여러분들, 자, 여기 요거 볼게요. 이제 타임스케줄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타임스케줄 그러면 몇 년 융자 받았어요? 30년. 30년이라고, 30년. 여기에 30융자 받았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그 요거는 갚은 거라고. 요거는 상환이라고, 상환.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환 구하는 겁니까? 잔액으로 가는 겁니까? 잔액으로 가는 죠. 상환액이죠. 그럼 잔액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잔액이 이거란 말이에요, 잔액. 요게 잔액이야, 잔액. 그게 잔액이죠. 그럼 잔액은 기간이 30입니까? 50입니까? 25입니까? 25죠. 25. 그러면 연금 현가계수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 25년짜리. 25년짜리. 끝.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 수도 없이 했잖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아, 그러면 저당 상수다. 그럼 융자액은 얼마? 1억. 저당 상수는 얼마? 여기 줬잖아요. 0.0054. 자,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야. 여기다가 연금 현가 25년짜리 요거. 끝. 이해됐습니까? 자, 그게 방법 1번이고 2번처럼 풀어도 돼. 2번처럼. 자, 2번처럼 가볼게요. 2번처럼. 여기 방법 1번이거든. 요거 방법 1번이고 2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 문제가 2번처럼 푸는가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2번은 이렇게 한 거야. 자, 잔액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융자액. 자, 이거 봐봐요. 내가 융자를 1억을 받았어. 1억을. 융자 1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갚았는데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봐. 잔액이. 그러면 잔금 비율이 70%야. 그러면 1억 빌렸는데 잔금 비율이 70%면 잔액은 얼마입니까? 7천이죠. 그러면 잔액은 융자액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지. 여기에 여러분 풀이에 2번이라고. 그러면 융자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럼 잔금 비율을 구해야 되죠. 잔금 비율은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270번 한 것 같아, 지금까지. 곱하기 10을 해서. 그렇죠? 그럼 잔금 비율 연금 현가계수잖아요. 그럼 잔금 비율 구할 때, 자, 요거 봐봐요. 요거 잔금 비율 구할 때, 자, 보자고요. 어떤 게 잔금이 봐봐요. 요거 30년을 빌렸죠. 30년 빌렸죠? 자, 그러면 이제 5년을 갚았단 말이에요. 5년. 그럼 여기에 상환이죠. 상환. 자, 그러면 상환 비율은 숫자만 가지고 연수로 해봐요. 연수로. 상환 비율은 30분의 5입니까? 30분의 25입니까? 30분의 5죠. 그러면 잔금 비율은 30분의 몇입니까? 25죠. 30분의 25란 말이에요. 이게 잔금이니까. 그럼 잔금 비율은 여기다 잔금 비율 곱하면 되죠. 잔금 비율은 30분의 25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잔금 비율 구할 때 저당 상수 이용합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합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여기 연금의 현가계수 30년짜리하고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25년짜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억 곱하기 요 잔금비를 구해보자고. 연금 현가계수 25년짜리 줬죠, 요거. 그러면 171.06 나왔죠? 그러면 30년짜리 해야 되겠지, 이거. 맞잖아요. 그럼 30년짜리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예?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 현가계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연금 현가계수 30년짜리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0.0054분의 1을 해버려. 그럼 이게 연금 현가계수 몇 년짜리? 30년짜리 된다는 거야. 이거는 잘 알잖아.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 상수라고. 그렇죠? 그러면 저당 상수 써놓고 역수를 차면 그게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똑같이 나와. 아까 1번 풀었던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1번처럼 풀어도 되고 2번처럼 풀어도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넘겨서 자, 유형 14번 입지계수입니다. 입지계수는 아까 수업 시간에 해봤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쉬우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냐면 입지계수가 몇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면서 A도시의 제조업 입지계수는 몇입니까? 그러면 B도시의 제조업 입지계수는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입지계수가 큰 순서로 나이라 싶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게 기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 18회 때 문제인데 요거는 시간을 좀 오래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오래됐지만 입지계수 구하는 문제 중에서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요 문제를 풀면 다 알게 됐으니까 제가 18회 때 문제를 가져온 거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A도시가 B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 그랬어요. 그러면 A도시, B도시가 있는데 A도시 산업이 3개 있고 B도시 산업이 3개 있습니다. 그럼 입지계수가 A도시, 자, 봐봐요. 요 제조업의 입지계수, 자, 입지계수, A도시 입지계수입니다. 그러면 제조업 입지계수 A도시가 만약에 이게 1.2고 B도시는 1.1이라고 봐요. 그럼 둘 다 기반 산업이야. 1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어디가 더 커요? A가 크죠? 그럼 A가 특화되어 있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입지계수 A, B 도시의 제조업 입지계수를 구해서 더 큰 게 특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금융업 가봐요. A 도시의 금융업이 예를 들은 거야 지금. 계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도시 금융업은 이게 0.8인데 B 도시는 0.9라고 봐요. 둘 다 기반 산업은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B 도시가 금융업에 더 많이 고용돼 있죠. 그럼 더 특화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제조업 A, B 도시 입지계수를 구해서 어디가 더 큰가를 보라고. 그러면 A가 크다 그러면 A가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둘 다, 자, 부동산을 입지계수인데 A 도시 1, B 도시 1 나왔어요. 입지계수 둘 다 1 나왔어요. 그럼 특화된 게 있어 없어요? 없지. 똑같으면.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입지계수를 구해서 어디가 큰가를 보라고. 큰가라.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자, 봐요. 자, 제조업 갑니다. 제조업. 제조업을 갈 건데, 제조업 입지계수 A도시부터 가봐요. A도시. 그럼 A도시는, 제조업 입지계수는 전국의 제조업 비율. 그러면 전국의 총 고용되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요걸 힘들어요. 요 표를 읽을 때. 전국의 총 고용되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어떤 분은 3천이라 한다고. 아니야. 요 전국에 요 만이잖아, 만. 그 만이라고. 요 만이 전국에 총 고용됐는데 이 중에서 제조업은 얼마입니까? 4천이라고. 4천. 4천. 그럼 전국의 제조업 비율은 40%입니다. 이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제 자, 그럼 A도시는요. A도시는 총 고용된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이죠. 1000. 그럼 1000인데 제조업은 3000이죠. 300이 300. 그럼 얼마일까? 30이죠. 1보다 커요, 적어요? 저지 0.75지. 요 숫자를 오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정신이 멍해집니다. 제 조카가 대학교 4학년 때 공인해서 합격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저 공부할 때 제가 돈도 많이 줬습니다. 삼촌 뭐 조금 알았어. 근데 지금은 삼촌 잘 있습니까? 1년 가면 문자 한 번도 안 해. 그 시기 하겠습니다. 싸시.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하니까 우리나라의 큰 회계법인에서는 전부 연락 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회계법인 갔는데 옷도 어떻게 입어라. 이런 옷 입지 마라. 금액도 막 이렇게 키우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라냐면 삼촌 나는 회계사 합격했는데 이 암산이 안 된대. 실제로. 그 친구들은 계속 계산기로 켜니까 암산을 못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공인회사 됐는데 머리만 나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공부할 때면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애들은 요 숫자 보고 계산기를 안 보고 쳐요. 이렇게 쓴다고. 실제로 공인회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얘들은 숫자는 보는데 입력을 못 하는 거야. 머릿속에. 머리가 더 나빠졌다고 하더라고. 괜한 이야기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안 되네가지고 이게 0.75잖아요. 자, 그럼 B로 갑시다. B도시. B도시를 구하는데 또 여기다가 요것도 구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냥 넌 나간 거야. 그냥 40이 얘기는 40. 전국은 다 똑같으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면 여기다 또 이거다가 1000분의 400 이렇게 한다고. 안 풀어보면 10,000분의 400, 4000. 그러니까 풀어보면 아 똑같지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자주 풀어보면 이렇게. 자, 그 B는요. B는 B도시는
제조비 보자고요. 제조비. 자, 전체가 얼마요? 3,000이죠. 그럼 3,000분의 얼마입니까? 1,200이죠. 요거 40% 금방 아시겠죠? 아시겠잖아요. 나는 공인회계사 아니니까 금방 알아. 내 조건은 몰라요. 그럼 요거는 몇입니까? 1. 그러면 제조업은 B가 더 크죠? 그럼 제조업은 B가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제조업이 특화된 도시는 뭡니까? B죠, B. 제조업은 B가 특화되어 있죠?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요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럼 A 도시가 B 도시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럼 제조업은 A 도시가 특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조업 아니고 이제 금융까지 해볼게요. 금융까지. 자, 부동산업 안 할 거니까 여러분 부동산업 하시라고. 자, 그럼 금융업 해봐요. 금융업. 자, 금융업으로 갑니다. 그럼 금융업은 전국에 총 10,000명인데 금융이 얼마입니까? 5천이죠.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50%잖아요. 50%. 자, 이제 A 도시니까. 자, A로 갑시다. A의 총 고객 얼마? 1,000이죠. 자, 1,000이고, 이거 금융 얼마? 500이죠. 그럼 50이네. 그죠? 그럼 1이죠. A 도시는. 그럼 B 도시 갑시다. B 도시 밑에 얼마? 50. 전국. 그럼 B 도시는 3,000. 3,000분의 1,500. 50이죠. 얘도 1이죠. 둘 다 1이죠. 어디가 특화됐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해됐습니까? 응.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협의해야 되네. 아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럼 A 도시 갑시다. A 도시. 10,000분의 얼마? 1,000. 그럼 10%인가요? 10%죠. 자, 그러면 A 도시는요?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200. 20%인가요? 그럼 2죠? 2. 그러니까 뻔에 2 정도 나오면 아, 특화됐다 나올 거라고 이제. 그럼 B 도시 갑시다. B 도시 50%. 맞지? 아니 10%. 전국의 10%. 10%. 자, 3,000분의 얼마? 300. 그럼 10%는 1이네. 맞죠? 그럼 부동산업은 A 도시는 2고 입지개수가 B 도시는 1이니까 어디가 특화됐어요? A가. 그럼 A 도시가 특화된 건 뭡니까? 부동산업.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 뒤에 문제도 똑같은 논리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제 감정평가만 남았습니다. 유형 15번은 오늘 했던가 안 했던가요? 원가법은 해봤죠? 자, 그러면 이거 빨리 풀어볼게요. 자, 유형 15번 원가법입니다. 그럼 적산가격은 원가법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제조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제조원가 구하고 감가 누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제조원가를 구합시다. 제조원가는 이론적으로, 자, 제조원가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 제조원가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네가 해라. 기준 시점. 김밥 없이 10시까지. 이론적으로는 기준 시점이지. 자, 그럼 보자고요. 이 문제의 사용 승인일의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이죠. 근데 요거는 신축 공사비고 우리는 제조원가 구해야 되죠. 제조원가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면 6천만 원인데 요 신축 시점하고 기준 시점 몇 년 지났어요? 2년. 그럼 2년 동안 건축비가 변화가 없다면 2년 동안 건축비가 변화가 없다면 제조원가 얼마야? 6천이야. 근데 요 신축 시점에서 건축비가 100이라면 기준 시점에는 110이야. 그럼 2년 동안 건축비가 몇 퍼센트 올라가요? 10%가 올라간 거라고. 요걸 곱하기 100분의 110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촌스러워 이제. 이거는 3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6천 곱하기 1.1. 6,600이 바로 나와야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거 하나 구했어요. 그러면 제조원가 6,600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돼. 감가 누계액. 요 정액법이니까. 그럼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 곱하기 뭐 하면 돼요? 경과년수 몇 년? 2년. 18년, 20년, 2년. 19,
22년. 2년.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에다 경관요소 곱하면 돼. 경관은 2년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돼? 매년의 감가액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가법 정액법으로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거야. 요거. 매년의 감가 구하는 거. 제조원가는 쉬워요. 그 매년의 감가 여기 힘들다고.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자,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매년의 감가액은 매년 얼마씩 감가합니까?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요 문제를 보면 제조원가가 6,600이죠. 요 6,600을 감가하는 거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정액법은 내용뉴스 기준법이죠. 그럼 내용뉴스일 때 무슨 내용뉴스? 경제적. 경제 줬잖아. 여기 경제적 빼고 그냥 내용뉴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혹시 이 문제에서 경제적 뉴스는 40년이고 옆에다 물리적 뉴스가 45년이다. 그럼 어떤 거 써야 돼요? 경제적을 써야지. 물리적 뉴스 사용한 게 아니라니까. 감정평가는 무조건 경제적 뉴스라고. 그러니까 경제적 뉴스 나오고 여기다 물리적 뉴스. 물론 그렇게까지 안 냈지만 경제적이 40년이고 물리적이 50년이다. 그럼 40년을 써야 돼. 감정평가는 경제적 뉴스라고 하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그럼 오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약간 다른지. 오전에 풀었던 문제가 더 어려워요. 오전에 풀었던 문제는 내용 뉴스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고 잔존 내용수가 48년 그랬다고. 그럼 우리는 전체 내용수 구해야 되잖아요. 잔존 내용수 남아있는 게 48년, 이미 지난 건 2년, 그래서 50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그거 고쳤잖아. 여러분들 그거 고쳐서 나왔죠? 그 원장님이 일일이 고친 거라고. 원장님은 미안해 죽겠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얘는 그냥 줬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40이니까 요 매년의 감가액은 40년 동안 요 6,600을 감가한다는 거야. 40년 동안 6,600을. 그런데 문제는 요거 10%. 내용뉴스 말해서 잔가율이 나오죠. 잔가율. 요거는 내용뉴스가 끝났을 때 남아있는 가치라고. 남아있는 가치. 그러면 10%는 감가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럼 6,600의 10%가 감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건물에 40년 동안 감가해야 될 총액은 6,600입니까? 6,600에서 10% 빼야 됩니까? 빼야 되지.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은 감가할 총액이 나온다고. 감가할 총액을 매수로 나누는 거야. 40으로 나눈 거라고. 그럼 감가할 총액은 제조원가입니까? 제조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야 됩니까? 빼야 되지. 그럼 감가할 총액은 제조원가 6,600에서 10% 빼야 되죠. 10% 빼면 660을 빼야 되거든. 660 빼면 촌스럽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남아있는 게 몇? 90%. 여기다 0.9를 곱하면. 그럼 이게 감가할 총액이라고. 요 금액을 매수로 나눈다고요. 40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온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매년의 감가액이 나왔겠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계산 안 해서 미안합니다. 뭐래서 148만 5천 원 나왔지. 여기까지 나와서 기뻐 죽겠어. 요걸 갖다가 여기서 빼면 안 된다고. 요거는 매년의 감가액이야. 우리가 구한 것은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야. 감가 누계액.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선생님 재밌냐? 재밌다. 2로 곱하지. 여기 감가 누계액이라고. 그럼 2로 곱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297만 원. 여기에 감가 누계액이라고. 그럼 6,600에서 요 금액을 빼면 그거 뭐야? 적산 가격이 되는 거지. 자, 넘겨봐요. 15-1번. 자, 15-1번은 자, 요거 나오잖아요. 15-1번은 15번 문제하고 다른 점이 둘 다 적산 가격이야. 15번 문제, 15-1번 문제가 둘 다 적산 가격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봐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다시가 있고 하나는 다시가 없고 하나는 번번이고 하나는 부번입니까? 15번은 번번이고 15-1은 부번이고 그런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감가 수정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야. 15번 문제는 정액법, 16번 문제는 정률법. 그럼 정액법이 잘 나올까? 정률법이 잘 나올까? 정액법이 잘 나오고 정률법도 한 번 나온 거야. 그럼 정률법이 나오잖아요. 더 쉬워요. 정률법은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자 봐요. 정률법이 한 적산가격이 나오죠. 그러면 제조원가에다가 전년 대비 단가율 경과뉴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된단 말이에요. 자, 공식 대입해봐요. 자, 그럼 제조원가는 8천 신축 공사비고 요 2년 사이에 건축비가 25% 올라간 거야.
그럼 8천에 25%니까 1억이야, 제조원가가. 그럼 제조원가 1억 썼습니다. 네, 전년 대비 단가율을 이제 문제 준다고. 몇 퍼센트? 70%. 그러면 0.7. 몇 년? 경관에서 몇 년? 2년. 2승. 0.7의 2승은 0.49. 1억 곱하기 0.49. 4,900. 이 공식이 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전년 대비 단가율 안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전년 대비 단가율이 70%란 말은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감가한다는 소리야?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70% 7천이 남았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럼 1년에 얼마 감가한 거야? 30%. 그럼 감가율이 몇 퍼센트야? 30%. 그럼 이게 0.7이죠. 그러면 감가율은 30이라고. 그럼 1에서 감가율 빼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에 전년 대비 단가율 여기에 70이 나왔죠. 여기에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근데 여기 안 나오고 여기가 감가율이 30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제조원가 곱하기 30분의 경관연수가 아니라 1에서 30을 빼면 1에서 30 감가를 빼면 전년 대비 단가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그러면 이 문제는 위에 거 풀어야 돼? 밑에 거 풀어야 돼? 위에 거. 전년 대비 단가율이 나왔으니까. 이 공식이 되면 바로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유형 16번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정도는 그냥 뭐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에서 빨리 끝내보기나 갑시다. 자, 16번 문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사사시지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사시지계면 16번 문제 나올 확률은 매우 높고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고 어떻게 틀려? 응? 자, 16번 문제 사사시지계면입니다. 그러면 사례 가격 구해야 되죠. 사례 가격 얼마 나왔습니까? 8억. 8억을 씁니다. 그다음에 사정 보정해야 되겠지. 사정 보정치 0.9라고 줬습니다. 그럼 0.9. 그다음에 시점 수정해야 되겠죠. 그 시점 수정은 토지니까 지가 변동률이라고. 자, 그러면 지가 변동률이 지금 주거지역은 5%고 상업지역은 4%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주거지역 선택했습니까? 상업지역 선택했습니까? 주거지역. 그죠? 그러니까 5% 올라갔죠. 1.05. 5% 떨어졌다고 나오면 1에서 0.0을 빼니까 0.95를 곱한다고. 떨어졌다고 나오면 아직 떨어졌다고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는 거래사가 동일하니까 할 필요 없죠. 개별요인 비교 갑니다. 개별요인 비교는 둘 다 100을 주는 거야. 이렇게. 자, 밑에가 사례입니까? 대상입니까? 사례. 대사 그랬잖아요. 대상, 사례. 그러면 개별요인은 거래사에 비해서 5% 열세죠. 뭐가? 대상이. 그럼 열세면 뺀다고 했죠. 빼는데 사례에서 빼야 돼? 대상에서 빼야 돼? 대상. 사례보다 5% 였으니까 여기서 5를 뺀다고 이렇게. 그럼 이거는 100분의 95. 0.9가 되죠. 자, 면적은 같아요, 달라요? 면적. 대상 토지는 150. 사례 토지는 얼마입니까? 200. 그럼 면적이 다르니까 200분의 150. 그럼 끝났지. 그럼 끝난 거라고 이렇게. 그 8억 사례 가격,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유비 하지 않고 개별연 비교, 면적 비교 다 나오겠습니까? 됐지.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풀이에는 거기 100분의 100 나왔죠. 그 100분의 100은 뭡니까? 지역 유비 비교. 그걸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써도 되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6-1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늘 했으니까 똑같은 논리니까 보고. 자, 올해 나올 확률 매우 높은 거 수익 한호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익 한호법은 계산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수익 한호법은 17번 문제처럼 수익 가격 구하는 게 이게 있고 한원율 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원율. 그러면 17번 문제하고 17-1번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두 가지 전부 다 수익 가격인데 쟁점이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17번 문제 마지막이라도 지금 집중 좀 해봅시다. 왜? 천천히 해서 김밥을 먹고 가고 싶어요? 자, 그럼 수익가격 갑시다. 올해 나올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수익가격은 순수익을 뭘로 나눈 겁니까? 순수익을 뭘로? 한원율로. 그러면 수익가격 구하려면 몇 가지 알면 돼요?
두 가지 알면 되지. 뭐하고? 순수액하고 한원율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한원율을 줬습니다. 몇이라고? 10%, 0.1. 그럼 이 문제의 쟁점은 한원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뭐가 쟁점입니까? 순수익이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럼 순수익은 가능 총수도, 공실 및 불량부채, 기타 수입 더하고 유효 총수익 나오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그러면 순용업소득이 나오겠지. 자, 가능 총수득 얼마입니까? 8천입니다. 그다음에 공실 손실 상당의 대손, 여기에 공실 및 불량부채, 가능 총수득이 10%입니다. 그럼 800인가요? 800을 빼겠지. 기타 수입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유효 총수득은요? 7,200입니다. 우리는 영업경비 빼야 되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암기했죠. 그럼 여기서 영업경비 수선비 영업경비입니다. 화재보험료 영업경비입니다. 재산세 영업경비입니다. 소득세 영업경비 아닙니다. 부채서비스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그럼 영업경비를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영업경비 다 해서 얼마입니까? 700입니다. 그럼 700을 빼야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용업소득 6,500이 짠 나왔습니다. 그럼 6,500을 여기다 올려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6억 5천입니다. 어떻게 틀려요? 나 틀렸다면 어떻게 틀린가 알고 싶어. 어떻게 틀리냐고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없죠. 이 정도. 자, 그럼 17-1번 문제 갑시다. 17-1번 문제가 33회 때 나왔고 작년에는 수익환원법 안 냈습니다. 자, 17-1번 문제 갑시다. 17-1번 문제도 여기 수익가액 구하라겠습니다. 그럼 수익가액 구하라겠으니까 수익가액은 순용업소득을 뭘로 나눈 겁니까? 한원율 나눈 거죠. 아까 17번 문제는 한원율이 10% 줬잖아요. 그럼 이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 두 개 다 구해야 되지. 자, 그러면 순용업소득 부과합시다. 순용업소득 계산합니다. 순용업소득은 가능 총소득 얼마? 4,400입니다. 여기서 공실무 불량부채 빼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10%가 되죠. 그럼 이건 얼마일까? 440이 되겠죠. 440. 기타 수입은 없죠? 그럼 유효 총수익이 나오겠네. 유효 총수득은 좀 복잡해졌죠? 그럼 유효 총수득이 얼마 나왔습니까? 3,960. 3,960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 되겠네. 그럼 영업경비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용업소 나오죠. 자, 영업경비는 운영경비라고 하죠. 가능 총수득이 2.5%입니다. 그럼 가능 총수득이 2.5%니까 가능 총수득이 4,400이죠. 그럼 4천만 원이라면 2.5%는 얼마일까? 4천만 원이라면 2.5%는 얼마 같아요? 4천만 원이라면 얼마 같습니까? 잘 계산이 안 됩니까? 자,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에 25%면 1,000만 원이죠. 그럼 2.5%는 100만 원이죠. 그럼 4천만 원 100만 원이고 40만 원 10만 원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110만 원이 되겠죠. 지금 이해됩니까? 110만 원 되겠네. 여기서 이제 또 110만 원 뺀다고. 그러면 영업경비가 110만 원을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는 순용업소 나오죠. 3,800 얼마입니까? 50. 여기에 3,850이 올라가죠. 3,85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한원율 구하면 되죠. 한원율. 자, 한원율 구할 때 아까 처음에 17번 문제는 한원율이 10% 줬잖아요. 여기는 한원율 안 줬습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구하겠다고. 그럼 한원율 구할 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물리적이란 말이 돈입니까? 토지 건물입니까? 토지 건물이죠. 그럼 물리적으로 결합해라. 토지와 건물을 결합하라는 소리야. 그럼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 비율에다가 토지 한원율을 곱하고 건물 비율에다가 건물 한원율을 곱하면 그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의 한원율 나온다고. 그럼 물리적 투자 결합법의 한원율은 토지 비율 60% 0.6 곱하기 토지 한원율 5% 0.05 이러면 3%야. 플러스 건물은 40% 0.4 곱하기 10% 0.1 그럼 이건 4%라고. 두 개 다 몇 퍼센트? 7%. 그럼 이건
0.07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된다. 그렇게.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한원율. 한원율.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한원율 플러스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한원율.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됩니까? 예? 자, 이제 저희들은 저는 두 문제 정도만 더 풀고 이제 오늘 수업이 다 끝날 겁니다.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17-2번하고 18번 문제하고. 아쉬워요? 17-2번 문제 합시다. 17-2번 문제가 한원율 구하는 거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요. 한원율 구하는 방법이 시조 12 기억나시죠? 그럼 한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서 오늘 하나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요거는 투자결합법으로. 투자결합법 한원율 구할다. 그러면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한원율 플러스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한원율. 요게 있고 부채 감당법이 있죠. 부채 감당법은 부대저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7-2번 문제를 봤더니 한원율 구하라겠어요. 그럼 한원율 봐봐요. 이게 한원율인가 봐봐요. 이거 봐봐요. 여기 한원율을 봐봐요. 한원율은 여기 한원율인가 봐요. 한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눴습니다. 요거 한원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한원율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문제를 보고 한원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공식을 이용하려면 순수익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순수익은 나왔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3억이다 이렇게 나왔다 해봐. 그러면 3억분의 3천이거든. 그러면 10% 되는 거라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한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서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였죠. 그럼 저당 상수가 지금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대부비율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부채 감당법이야. 그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죠. 그 부채 감당률은 무엇분은 뭡니까? 순용업소득을 부채수로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누면 이게 뭐예요? 부채 감당률. 그 부채 감당률 몇입니까? 2 곱하기 대부비율 40분 0.4 곱하기 저당상수 0.177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숫자가 한원율이 되는 거야. 이게 부채 감당률이 된다고. 아니 한원율이 된다고. 무슨 법으로? 부채 감당법으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자 집중.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잠깐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 문제는 여러분 자료에 없어요. 이 문제가 17회 때 나와서 18회 때 나왔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 자료에 없다고. 자, 여기 한원율 구하라 하죠. 한원율. 그럼 이 문제는 한원율 구할 때 자, 지금까지 한원율 구하는 방법 두 가지 해봤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한원율 플러스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한원율. 그럼 이 문제가 한원율 구하라 했는데 여기에 이 자료에 토지 비율 50, 건물 비율 50, 토지 한원율 30, 건물 한원율 몇 이렇게 나오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하는 소리라고. 근데 여기에 이 자료에 대부 비율, 저당 상수 이렇게 나오면 부채 감당법, 부대조를 하라는 소리라고. 여기를 아무리 봐도 저당 상수도 없고 대부 비율도 없죠. 그럼 부채 감당법 아니죠. 물리적 투자결합법 아니죠. 그럼 뭘로 할까? 기본 공식, 한원율의 공식 같습니다. 한원율. 그럼 한원율의 공식은 순수익을 뭘로?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거 나왔잖아요. 2천. 여기에 얼마를 읽어야 돼요? 2억. 그럼 여기에 나는 모른다. 그리고 다 띄워버려야 돼. 다 띄워버리라고. 다 띄워버리고 그냥 여기에 지금 2천만 원인지 2억인지 모른다. 그럼 1,000 다 띄워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20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2억인지 2천만 원인지 몰라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럼 뭘 구하면 돼? 순수익 구하면 되죠. 그럼 순수익은 다 띄워버렸으니까, 뒤에 띄었으니까 이 문제는 2억이거든요. 근데 2억 모으면 다 띄워버려. 그럼 이제 순수익 구합니다. 그럼 순수익은 가능총수득에서 공시밀 불량분 빼고 기타 수입 더하고 유효총수 나오고 여기서 영업경 빼면 뭐가 나옵니까? 순용업소득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가능총수득은요? 19,500 뒤에 띄워버렸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실밀 불량분처는 얼마? 500을 빼는 거라고 이렇게 뺐습니다. 자, 기타 수입 조졌죠. 얼마? 1,000을 더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1900 아니다. 19,500에서 500 뺐죠. 19,000 남았죠. 1000 더하죠. 그럼 얼마? 2만. 영업경비 빼야 되죠. 40%. 그럼 요거 40% 요거 남으면 60%. 그럼 2만 곱하기 0.6이니까 12,000. 여기 12,000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몇 퍼센트? 6%.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한원율. 자, 수익 환원법은 수익 가격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한원율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한원율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요 자료를 보고 어떤 공식을 이용할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원율 구하라 했는데 토지 비율, 건물 비율, 토지 한원율, 건물 한원율 나왔다. 물리적 추세가락법. 저당 상수 대부분 나왔다. 그럼 부채 감당법. 부대저. 이것도 저것도 안 나오면 이 기본 공식.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자료를 자, 몇 페이지 가자면 여기에 보니까 이 자료 여러분들 좀 누락 당기는데 그거를 좀 써야 됩니다. 자, 몇 번 문제 가자면 10번 문제 가봐요. 10번 문제. 자, 거기 13페이지에 10번 문제 갑시다. 10번 문제를 보면 유형 10번 있고 10번 문제를 보면 아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면서 순소득 승수 구해라 쭉 나왔죠. 자료가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빠졌던 거예요, 지금. 자, 요거 쓰는데 한 2분 걸릴 거니까 앞으로 한 5분이면 수업 끝날 테니까 잡읍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자, 보자고요. 요 자료가 지금 빠진 거야. 10-1번 문제고 요거 있는데 요거 10번 문제는 좀 요게 빠진 거예요. 요 자료가 요거. 여러분 요 자료가 빠졌어요. 이제 요거를 좀 옆에다가 조그맣게 거기 공간 있잖아요. 이거 쓰면 돼. 총투자액 15억, 지분투자액 4억, 총소득수, 유효총수 6 요것만 써주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안 풀었지만 제가 올해 이건 나올 확률은 좀 많이 떨어져요. 작년에 이 부분에서 3문제를 냈다니까. 미쳐가지고 미쳐 날뛰어가지고. 자. 착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바둑 방송을 하는데요. 바둑 해설할 때 그 바둑 뜨는 사람이 이 바둑알을 잘못 놨어요. 그럼 착각이 잘못 놨죠. 그럼 해설자가 뭐라 하냐면 홍진성 국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써 그냥 써. 착각했으니까 잘못 듣잖아요. 착각했다 해서 그 해설자가 그렇게 했어요. 홍진성 국수 마지막 285수에서 사진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잘못했다는 소리지. 자, 다 적었으는 거 처리하고 자, 요거 마지막 장으로 갑시다. 26페이지. 그 마지막 장으로 가면 얘도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제 출제 비중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푸는가 한번 봐봐요. 의외로 짜증납니다, 이 문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비율임대차입니다. 그럼 비율임대차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 임대료가 있어요. 기본 임대료.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라고.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문제가 뭐라 했냐면 A에서는 분양 면적 5,000제곱미터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가이면 기본 임대료만. 그러니까 요 분양 면적 5,500에서 손익분기점 이하로 나오면 기본 임대료만 내는 거야. 기본 임대료. 자, 그럼 기본 임대료가 얼마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대료 비율을 적용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추가 임대료. 기본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 5천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기본 임대료는 얼마가 봐봐요?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당 6만 원이야. 그 분양 면적은 얼마입니까? 500이죠. 500. 그럼 기본 임대료는 500에다가 얼마? 6만 원을 곱한다고. 그럼 기본 임대료가 나왔죠. 기본 임대료 얼마 나왔습니까?
3천만 원 나왔다면 3천만 원. 이거 3천만 원 이제 기본 임대료야. 그러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5천만 원 이하면 요 매출액이 5천만 원 이하면 3천만 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제쳤죠? 여기 봐봐요. 손익분기점이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낸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회사 이제 매출액을 보자고. 그럼 예상 매출액은 분양 면적당 20만 원이야. 그럼 예상 매출액을 구해봅니다. 그럼 예상 매출액은 500만 원. 500제곱미터 얼마?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예상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야, 1억. 1억이라고. 그럼 이 1억에 대해서 임대를 내야 될 건데, 근데 손익분기점이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까지는 얼마만 내고? 3천만 원만 내고. 그럼 5천 원 넘어갔잖아요. 그럼 5천 넘어갔는데 얼마 넘어갔어요? 5천만 원 넘어갔잖아. 요 1억은 손익분기점은 분기점 5천만 원이니까 요 5천만 원까지는 내가 3천만 원만 임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5천을 추가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 낸가 봐봐요. 자, 손익 매출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임대료 몇 퍼센트? 10%. 그럼 5천만 원이 넘어갔죠? 5천만 넘어갔으니까 여기다 10% 낸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 임대료는 5천만 원에다가 몇 퍼센트? 10% 0.1. 그럼 500만 원을 내겠지. 500. 그럼 총 임대료는요? 3,500. 500이 나오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냥 좀 난해합니다. 이거. 기본 임대료. 그럼 만약에 요 매출액이 요 예상 매출액이 이게 5천만 나왔다. 이게 5천만 원. 5천만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만 내야 돼? 3천만 원만. 그럼 이걸 계산했더니 여기 7천 나왔어. 7천. 여기 1억이 아니라 7천 나왔어요. 그럼 추가 임대료는 얼마가? 2천원 추가했죠. 여기 10%가 얼마? 200원.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 풀었던 문제가 하나 정도 안 풀었는데 올해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안 풀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제가 다 반영을 할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동영 모의고사 2번 남았으니까 계산 문제가 18개에서 20개 낼 건데 이 안에서 주로 내고 여기서 좀 벗어나는 문제도 내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할 거니까 시험 보러 갈 때가 이걸 몇 번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추석 잘 보내고 다다음 주 뵐게요. 됐습니까? 예, 수업 마무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